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 선거제를 기존대로 준연동제로 결정하면서 지난 총선처럼 역대 최장인 48cm에 달하는 긴 투표용지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혼란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범야권 비례정당과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당명을 국민의 미래로 정하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도 셈법 개선에 분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경쟁사들의 약진 속에 총수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명한 삼성전자는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과감한 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더 활발하게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한 기업이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주기로 하면서 총 66명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고 쌍둥이를 낳은 직원에겐 2배를 줘서 화제입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도 올해부터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시작하는데 오후 6시 이후 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요. 여야 대표가 어제 나란히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을 찾았습니다. 생닭에 황태포도 이렇게 드는 모습이 좀 화제였는데 구리 김포에서 동대문까지 방문했는데 일단 보수의 어떤 수도권 험지 여기 좀 공을 들인다는 느낌이 좀 나와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흘 동안 여당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을 잇따라 찾고 있는데요. 수도권 험지를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곳에서 번데기와 어묵을 먹고요. 또 건어물, 생닭을 직접 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정가로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 영상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영상 보면 한 위원장이 정말 앞으로 가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좀 굉장히 북대통이 일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신조 대변인, 일단은 구리, 김포, 동대문 전통시장 연달아 3번 찾았는데 여기 이런 행보들 다 이해가 되고 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설 명절을 당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각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구리와 김포를 방문하셨다는 건데요. 이 구리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었던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 해당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아주 간절히 염원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와 구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메가시티에 대한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더 들어보려고 했던 목적 같고요.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더 나은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번 시장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영상 보면 나오겠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좀 안전 대책은 좀 하면서 진행하는 거겠죠? 저희가 사실 그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이 피습 당한 이후에 경호 인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근데 너무 과한 경우는 사실 지양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너무 과한 경우가 이렇게 붙게 되다 보면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과의 스킨십이 사실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경호가 강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일일이 시민들의 사진 요청에 응하고 계시고 셀카도 다들 찍어주더라고요. 셀카도 직접 찍으시고요. 또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면 직접 다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경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온 지역이 사실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일단 보면은 국민의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만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일단 공약을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경계할 좀 대상이 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도의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선 것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뭐 시장도 가시고 그래서 뭐 생닭을 사시는 막 그런 사진들도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나름대로의 이제 민생 행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들께서 보시는 건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와서 생닭을 저렇게 사는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물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민생 경제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유무지 참배했고요. 이후에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는데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이렇게 이번에도 표준을 해줄게라고 기만 행위를 하는 소위 정책 사기를 하는 행위는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이 국정기조,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죽비를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들게. 그 죽비가 바로 선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뭐 이렇게 그분 매번 그 때립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국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천만 논의가 나눌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죽비를 때립니까? 여야 대표 신경전이 사실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동시장, 광주 양동시장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죽비 때리기다, 뭐 정권 심판론 얘기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자, 신조 대변인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권 심판론 강조하면서 죽비로 때리고 또 한 위원장은 또 바로 또 매번 그렇게 뭘 때리냐 이렇게 또 응수를 했는데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계속 또 설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될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매를 맞아야 될 분이 매를 든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 장면을 보시기가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공언했었던 불체포 특권도 이미 포기한 상황이고 본인이 공약했었던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기꾼이라는 또 용어까지 썼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사실 상대방 진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증오 발언의 일환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최근에 증오 발언을 그 공천 심사 기준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예. 이럴 것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내 구성원들에게 국민의힘 그리고 상대 진영을 향해서 무한한 증오의 발언을 쏟아내라는 사실상의 종용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국회 내 거대 여당이 해왔었던 것은 민주당, 자당의 방탄, 사법 리스크를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또 더 나아가서 온갖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보다는 입법 폭주를 저질렀었거든요. 그러한 심판을 하는 선거지 정권 심판으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한들 국회 내 거야 세력을 향한 심판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장윤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되는 신경전, 시장 가서도 좀 이어졌어요. 사실 뭐 두 분 사이에 날선 뭐 공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저는 근데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미묘하게 그 상대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잘못된 국정 기조에 대해서 죽비를 때려야 된다. 결국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척점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 당의 선거 전략이 정확하게 또 대비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지우고 본인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고 싶다라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선거를 치르시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뭐 전략은 세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언제나 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선 총선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경제와 민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정기조 전환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들 민생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의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시장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넘어가면 영상 보면 계속 좀 나왔겠지만 이 대표 뛰니까 광주 양동시장이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했던 분위기와 사실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건 변호사님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날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지지자들까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네. 한 지지자는요, 건강 괜찮으시냐라고 이 대표한테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피스 사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뭐 떡을 구매하는 모습 등등 이 시장의 상인들과 스킨십하는 모습들이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요. 한 중년 여성 지지자가 건강하셔라, 호남표는 걱정하지 마시라 라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까지도 확인이 됐고요. 또 이날 주의 깊게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2년 전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방문했던 국밥집을 또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2년 전에는 이 시장 상인회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일정 때문인지 식사까지는 하지 않았고 인사차 들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다 돌아본 뒤에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상인들과의 간담회도 열었고요. 이재명 대표 이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 여당의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 거센 비판을 했고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냈죠. 어제 비례대표 선거제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좀 길게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장윤주 대변인 일단은 호남 민심 염두에서 네. 광주 찾아서 이 동의를 사실상 구한 다음에 거기서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석도 당연히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기상 그리고 장소상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의 또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 금요일에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결정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했던 것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 결정하셔라.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에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의 방식을 놓고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도 네. 사실인데요. 그러고 나서 지난 일요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예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눴을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전직 대통령으로서 많은 지혜를 나눠주셨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광주에서 선거제에 대한 이제 결단을 하고 그것을 발표한 것인데요. 당연히 안팎으로 어떤 이제 그 자신의 결단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들을 거친 것으로 보고 네. 지금 호남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또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모습들 그런 전략들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관 기자 어쨌든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를 한 건데 이 내용 한번 듣고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장관 기자. 이재명 대표 4번이나 고개 숙이면서 기존의 준연동형 비례제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뭐 돌고 돌아 뭐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다 결국에 여기까지 왔는데 자 어떤 내용 했는지 당시 상황 어땠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연동형 비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는데 준연동형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어쨌든 대선 때 했던 말은 지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지키게 된 건데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양당제 폐해를 거두고 소수정당에게도 길을 열어주자고 만든 연동제지만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지난 때처럼 만들겠다는 건 거대 야당이 비례표도 가져오겠다는 거니까요. 사과도 수차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 미리 준비한 원고를 계속 쭉 읽어내려간 모습 화면을 보셨는데 뭐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암호문 같아. 암호문처럼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의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소수 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 득표율 3%의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조 대변인 일단은 들어보면 병립형 비례, 이중 등록, 또 준위성정당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대변인 어떻게 좀 정리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결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네.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가지만 똑같이 가지 않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난번 선거 때는 더불어시민당의 앞번호에는 시민사회 세력들이 번호가 투입이 됐고 네. 뒷번호에 이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다. 나 이재명이 오로지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공천을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개혁 시민사회 세력은 우리를 따라와라.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과를 몇 차례나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면은 사과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사과할 일을 굳이 만드셔서 이런 사단을 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의 기자회견을 제가 쭉 보면서 든 생각은 예. 이재명 대표가 참 욕심이 많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준연동형 제도로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 다양한 그 민주개혁 세력을 한 대로 융합하겠다 그건데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 벌써부터 가동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의석을 내주고 지금 총선에서는 비록 민주당의 의석이 약간은 모자랄지언정 몇 년 뒤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1대1 구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도에서 이재명을 향한 그 그러니까 좌파 세력이죠. 좌파 세력의 일관된 지지를 진보 진영. 얻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연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떻게 뭐 이 준연동형 제도는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것도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제도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사실 어제 이제 기자회견문이 뭐 암호문 같았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뭐 이중 등록제라든지 뭐 권역별 비례제라든지 위성 정당이라든지 좀 어려운 말들이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네. 저는 이 어제 기자회견문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 선거제를 두고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동형제 그리고 병립형 비례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왜 시작했는지 그 본질로 돌아가 보면요. 결국 정치 개혁의 이슈였습니다. 결국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하면 국회에 더 많이 진출을 해서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으로는 해소되지 못하는 국민적인 이해관계 해소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에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민에 민주당은 치열하게 뛰어들었던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분석하는 것처럼 거대 양당에게는 오히려 병립형 비례제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었지만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결국에는 명분을 취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했던 부분들 중에서 특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결국 이상은 추구를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또 사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네. 그렇지만 정치적인 명분을 획득한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사실 준연동형 비례제 한번 알려드리려고 어제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굉장히 계산법도 좀 복잡하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화면에 나가서 이제 계산 방식이 나왔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을 다뤘던 국회의원들도 사실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그 발언들 한번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권역별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수는 전국 득표율을 가지고 먼저 총수를 확정하고 이 총수를 가지고 자기 이 정당 내에서 권역별로 당선자를 배분하는 거예요.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뭐 표 찍는 건 그냥 하나만 찍으면 되죠.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 제도를 국민들한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한 그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를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들은 허영우 정당과 그 산식 알고 있어요?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도 듣고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비대에는 못 가는 걸로 일단은 되는 거죠. 비대에 나가려면 위성 정당으로 가야 되니까 당대표가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출마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네. 봐요. 그렇다면은 인천 계양을 현재 지역군 인천 계양을로 가서 네. 원희룡 전 장관,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장관과 붙어서 이른바 명령 대전이 그냥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명륜대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뭐 비례대표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제가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현재 지역구인 계양을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시고 계시긴 하는데 명륜대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가희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이 지금 계속 오락가락 하다가 뭐 왔다 갔다 돌고 돌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월에 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총선에서 일당을 못하거나 과반 확보를 못하게 되면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은 병립형을 해서 정당 득표율 따라 주르륵 이렇게 비례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랬다가 이탄희 의원이 준연동형을 주장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내 반발에 부딪혔고요. 그래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권역별 병립을 추진을 또 했고 이후에는 전당원 투표까지 붙이려 하다가 무산이 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당이 위성정당을 준비한다며 방패라도 드는 심정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죠. 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경부터 20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철학을 담아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하는 말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지 저는 의문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중요한 선거 제도가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저는 비례대표 제도를 가지고 게리맨더링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자, 기자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연동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세 줄로? 복잡해요. 저도 못하겠어요. 알겠지만 그리고 그게 꼭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자기들끼리만 치르라고 합니까? 준영동형 비례제로 가면서 지난 총선처럼 이제 군소 정당들이 좀 많이 난립을 할 거다. 이런 좀 지적,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인 이른바 떴다방 위성정당이 난립할 거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법 처리 시한까지 넘겨가며 이토록 뜸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국당, 송영길당, 용해인당 이런 정당 등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할 떴다방이 차려지길 기다리는 것입니까? 준연동형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21대 총선 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투표 용지가 48cm 달했다. 아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총 35개의 비례정당이 나왔었더라고요. 신주호 대변인님, 일단은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하면 이러면 야권이 결국 반윤연대 형성해갖고 이 비례정당으로 나올 거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윤연대로 해서 하나의 정당으로 민주 세력이 합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이 많아야 의석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고 뭐 조국당도 나오고 지금 또 송영길 대표도 옥중에서 지금 창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준연동형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극단 세력들이 의회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가 이번 국회에서도 봤지만 최강욱, 윤미향, 그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알려진 김의겸 의원 같은 분들도 다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분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소수당을 배려한다라는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할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과연 이 준연동형 제도가 정치 개혁과 그 뜻이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1인 1표제라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말씀하시지만 내 표가 어느 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목적은 오로지 정략적인 술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신 대변인 말씀하신 게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 위성정당 통해서 이제 국회에 입성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지적할 거리들이 나왔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앞서 나왔던 그 해당 의원들, 전직 의원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논란 속에 빠졌던 것들이 과연 연동형 비례제라는 그 제도 때문인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각각 복합적인 또 원인들, 또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 때문에 준연동형 제도와 위성정당 이런 관련된 제도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결국에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반쪽짜리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먼저 지금 솔선수범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준위성정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병립형을 주장해야 그것이 국민들 보시기엔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국민의 미래라고 위성정당을 선제적으로 민주당에서 저럴 것이다 예상하고 창당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장현주 부위원장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 제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현주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일단 사실관계가 틀렸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다. 창당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게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제도로 하고
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낸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저희들도 위성정당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준연동형 제도로 실시하겠다라는 일종의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저희는 그것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플랜 B를 가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은 일종의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는 어쨌든 국민의 민의를 최대한 확보하고 잘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는 어제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대회는 이미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창당 준비 절차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좀 분주한 어떤 세력이라고 하면 제3지대일 것 같은데 이건 변호사님, 제3지대들 굉장히 셈법 분주합니다. 네, 반응도 각기 다른데요. 정당별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 또 민주당 결정에 대한 반응이 온도차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또 사회민주당 창당위원회 등 3개의 군소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이 새 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새 진보연합 정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그런 정당이긴 한데요. 네. 반면에 민주당 탈당파에서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서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라면서 이러한 구상은 이 기존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다라고 비판적 네.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꼼수인데 준위성정당은 이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성 책략이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요. 네.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위성정당이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합하는 것인지는 결국 그 입법 취지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 양당이 이 부분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했다면 법을 개정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그냥 직무유기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소 정당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저희가 관련 발언 한번 모아봤습니다. 정말 양당이 이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은 법을 개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입장 발표처럼 고심 끝에 준위성 정당 이런 거는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저는 그냥 직무유기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을 국민과 함께 이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민주진보 진영의 담대한 연합을 제안해왔던 당사자로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신주 대변인, 일단은 보면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은 위성정당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감이 좀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넘치시는 게 지금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비례 투표율에 그러니까 득표율이죠. 득표율에 못 미친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비례 의석이 배분이 되는 건데 위성정당을 개혁신당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지역구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과연 개혁신당에서 지역구에 의미 있는 숫자의 의석을 얻으려면 출마 자원,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출마 자원을 확보하셨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제3지대 환영 목소리 좀 있습니다. 용혜원 아까 의원도 나왔는데 어떻게 볼까요?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러 갈래 제3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환영하는 입장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치공학상 여러 가지 계산들에 따라 본인들의 유불리를 지금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 각 정당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보다는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보다 좀 앞서야겠습니다.
자, 용산 참모 관련들 총선에 출마하는 이제 용산 참모들 관련 한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장 기자,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에 잇따른 총선, 양지에 너무 다들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좀 드러내서 조금 뭐 이색적이다,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권이라든지 강남 서초. 그런데 대통령실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들이 이런 양지에다가 공천 신청한 걸 보고 이건 총선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로 대통령이 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출신이니까 장관 출신이니까 공천해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험지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대통령 등에 업고 너무 편하게 선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대표적 사례로 현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이었죠. 박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공천 두고 나온 얘기인데, 이걸 두고 일단은 신주호 대변인님, 뭐 당에 도움 안 된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강도 높게 좀 비판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그럼 바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천 과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박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가 지역구시거든요. 근데 지역구시긴 하지만 사실 박진이라는 그 정치인을 보면은 몇 선을 한 저희 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네. 중진 의원이고 서울에서도 그 다선을 했었던 일종의 경쟁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이 지금 저런 강남이라고 불리는 저희의 우세 지역에 출마하시는 것보다 사실 중진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던 혁신이나 저희 공간위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셔서 더 나은 선거 풍토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뭐 추후 공천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 공모가 아직 안 된 곳도 있고 지원자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후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특정 후보가 월등히 우세하거나 아니면 나가도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지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실제로 공천 신청자 명단을 한번 보면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서울 강남권이나 TK, PK 여기 도전장 낸 경우가 좀 적지 않은데 반면에 청년하고 영입 인재들은 대부분 험지로 갔어요. 좀 약간 비교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천 갈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 이상의 참모진 가운데 뭐 13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9분 정도는 이른바 이제 소위 양지를 택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뭐 지금 이수정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른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에선 다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나 잡음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잡음들, 갈등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지도부가 또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직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공천 과정에서 2차전, 3차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입 인사들은 뭐 이른바 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좀 더 상대적으로 가깝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결국 친윤 대 친한 갈등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느 갈등들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차 갈등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권을 쥔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얘기 듣고 오시죠. 공천을 어디 신청하는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들이 보시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또 당의 문제이고 그것과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공천 신청은 자유지만 국민들이 수긍할 공천은 좀 별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랄까요? 그냥 무한 경쟁 시킬 거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무한 경쟁도 경쟁이지만 저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공천 아래에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을 향한 혹은 뭐 검사 일색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일각의 우려 섞인 시선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국민들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영남하고 강남 현역과 맞붙는 용산 참모만 17명이라고 하죠. 이를 두고 뭐 또 윤심 공천, 윤한 갈등, 재발 가능성,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갖가지 사건이 뭐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불거질지. 사실 이제 총선이 정말 2달 남았거든요. 2달 남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당이니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공천 갈등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아까 대변인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어느 당이 더 시스템 공천 그리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잡음을 잠재우느냐 이런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앞서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 양상들은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네. 그 갈등들이 제대로 봉합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갈등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확대되고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기는 공천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들긴 합니다. 물론 시스템 공천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기는 공천을 판단을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누가 이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파 갈등이 예전에는 뭐 이른바 친윤 대 비윤 개파 갈등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친윤 대 친한 갈등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기는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그 공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공천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한편으로는요,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아니면 장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양지 출마를 좀 비판하고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히려 좀 부담을 좀 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저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 비판하는 것이 친윤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왜 대통령실 참모,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양지만 찾아가느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힘을 열심히 쓰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어제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 얘기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그리고 사저 입주 뭐 그동안 겪었던 얘기 많은 얘기를 좀 1시간 좀 넘게 좀 풀어낸 것 같은데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우선 이 자리에 친박 인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고 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화환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썼다 아니면 뭐 많은 관심 보였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권 인사 그리고 친박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빼곡했습니다. 또 800여 명의 청중들로 행사장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이 자리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옛 친박 인사들도 많이 자리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특별 사면이 되면서 대구 사저에 입주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금씩 외부와 좀 스킨십을 넓히긴 했지만 대규모 행사에서 대중과 직접 마주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대중과 만난 게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변호사님, 뭐 옥중에서 했던 자필 메모들도 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밖에 좀 어떤 얘기들 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 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이죠. 유영아 변호사에게 2021년 늦가을 작성해서 전달했던 메모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될 일이 아닌지라는 취지의 메모를 적어서 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심경과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을 찍히고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이들마저 모든 짐을 본인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것을 보면서 또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람찬 시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2006년 테러 이후의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이 나라에 바쳐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1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미련도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서로를 보듬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는 본인의 바람까지도 이 북콘서트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콘서트가 하필 왜 총선을 앞둔 이 시점, 한 2달은 남긴 이 시점,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 왜 대구에서 뭐 이런 얘기를 두고서 뭐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추측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 밝혔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였는데 그리고 바로 저 오른쪽에 유영하 변호사라고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곁에서 모셨던 유영하 변호사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뭐 울컥하기도 하고 약간 눈시울도 붉히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유영하 변호사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제가 대통령 모신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멀리 있어. 그런 때로는 아주 가까이 있어. 죄송합니다. 네. 요즘 그 목이 자주 메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하도 기막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남 앞에서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네, 박 전 대통령 목소리, 유영하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할 일 있으면 보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유영하 변호사 목소리 들어봤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일단 대구 달서갑에 출마를 선언해서 일각에서는 뭐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좀 이렇게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왔는데 신주호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하려고 하셨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후원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국민의 삶에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셨던 국민들께 보답드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신주 대변인 그런 것 뜻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치에 복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정치를 재개하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총선 2달 남았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리고 저런 또 장소에서 이런 또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 북콘서트를 대중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정치를 재개하시지는 않겠지만 발언에서 보면 본인이 재임 중에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누군가는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제 이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 누군가가 과연 뭐 정치적인 후배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후배들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의 영역에서는 결국 대구 달서갑에 출사표를 던진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지원의 어떤 방향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곁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에서라도 또는 정치적으로도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북콘서트라고 하면은 본인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같이 앉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주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책의 저자와 네. 그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던 분들이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순실 사태죠. 그것이 터진 직후부터 계속 쭉 함께해 왔습니다. 그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러니까 7, 8년 동안 온갖 고난의 시간을 같이 함께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충분히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제 내걸었던 메시지는 일종의 국민 화합을 또 주장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셨는데, 반면에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과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시지 않습니까?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된 것을 반성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그 책임 있는 원로이시기 때문에 국민 화합의 길을 좀 나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한마디 거두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말을 나누다 보면은 뭐 끝도 없을 것 네. 같기는 한데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또 회고록, 뭐 본인이 책을 내시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로든 자유겠지만, 사실 저런 모습들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탄핵 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한 7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신이라고 뭐 전화를 해서 축하하는 모습들을 또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의 영역이고 국민들의 몫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밝히는 많은 복합적인 감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더 넘어갈 만큼 국민들께서도 이런 장면들을 또 복잡하게 또 네. 착잡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 굉장히 많은 얘기를 소회들 밝혔는데 주요 발언들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가 없는 일이라서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그 재임 중에 그 사소한 그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그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또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던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국민께 그 실망을 드렸던 거, 이거는 참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네, 신 대변인, 일단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일,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느꼈던 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탄핵이라는 그 역사의 한 장면을 어떻게 보면 막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저희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고 또 대통령으로서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러한 회환이 지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애처로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가 어떻게 보면 괴멸되는 데에 일종의 신호탄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만, 박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면서 이뤄낸 성과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또 이어나가야 될 것이고요. 앞으로 더 그 국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남은 여생을 조금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회고록에 좀 어떤 내용 담겼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짧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열거하면서 이른바 배신의 정치로 불렸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온 게 있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유 전 의원 언급하면서 좀 배신감이 좀 느껴졌다, 이렇게 좀 읽혀지거든요, 회고록에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이제 좀
회피하고 싶고 탈피하고 싶은 이 배신자 프레임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주에 또 한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유승민 활용법 뭐 이런 얘기들이 한참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랬었죠. 저는 이 회고록의 이 내용들을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활용되거나 또는 이제 활약을 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공간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회고록이 쐐기를 박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활동할 공간이 없는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인지 또는 제3지대로 나아갈 것인지의 결단의 시간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더 지켜봐야 되니까 뭐 단언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신주 대변인, 일단은 저희 자막에도 좀 나왔겠지만 김종인의 비난 뭐 이렇게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 전문가 불리는 어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요. 이 책에 내가 재계 로비를 받은 것처럼 비난한 김종인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다 하더라고요. 좀 마찬가지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선대위를 이른바 그만두는 그러한 해프닝을 또 벌인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거나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인지 하는 의심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 언론사와의 기고문 형태로 했던 것을 엮은 다음에 추가해서 이 회고록을 내신 것이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탄핵 정국이 한창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자고 그 비공개 회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나라의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역할을 뭐 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또 보이셨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신뢰를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장 관심이죠. 사실 탄핵 국면에서 뭐 결정적이었다고 할까요?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관련해서는요. 가까운 사이가 원래는 좀 아니었다. 옷값은 내 돈으로 다 지불했다. 또 유령회사 관련해서는 거짓말이라는 좀 취지의 좀 발언을 회고록에 담았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 최순실 씨가 뭐 개명하고는 이제 최서원 씨인데요. 그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국민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최서원 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옷값도 본인이 지불을 한 것이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독일에 세웠다는 그 유령 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뭔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뒷얘기들을 지금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최서원 씨가 다른 이야기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픽입니다. 어제 새벽 시간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약된 차량으로 보이는 택시 18대가 한남동 인근을 지나쳐 대통령 관저로 진입 시도를 했는데 이상한 건 이 모든 택시들은 모두 한 사람이 예약한 택시였다는 겁니다. 당시 도착한 택시 기사들은 모두 호출받은 위치대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랐다고 진술했는데요. 더 이상한 건 조사 결과 호출자의 번호가 없는 번호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택시 호출 앱이 승객 연락처를 안전상의 이유로 가상번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건데요. 경찰은 신원 미상의 용의자가 택시 호출 앱에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설정한 뒤 택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없는 번호로 타지 않을 여러 대의 택시를 잇따라 호출하다니 또 같은 시간 격차를 두고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게 정말 의아한데요. 관저에 진입을 시도하려 했던 건지 검문소에 혼란을 틈타서 뭔가 일을 벌이려 했던 건지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 용의자를 택시 운전사들의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요. 경찰은 또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경비단의 경계 강화를 지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오늘 밤 우리 축구대표팀과 요르단이 준결승에서 맞붙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주장이자 간판인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무릎 사진이 화제입니다. 아시안컵 8강전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인데요. 테이핑을 해서 꽁꽁 싸맨 손흥민의 왼쪽 무릎, 또 시퍼런 멍이 든 황희찬의 다리 상태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경기를 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은 혈투가 그대로 새겨진 다리를 본 누리꾼들. 저 사진 한 장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요르단전에서도 우리 선수들 당연히 최선을 다할 텐데요. 우리 태극전사들의 끈기와 노력이 승리의 기폭제가 돼 대한민국의 진정한 저력을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